자, 지금부터 지방행정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행정론의 이제 1번 문제를 보면 지방자치 이념과 사상적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일단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의 뿌리를 좀 봐야 돼요. 그죠? 지방자치는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다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스스로 통치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방에서 스스로 통치한다가 되는데, 이 지방자치의 유형은 크게 이제 뭘로 나눴었냐면 이 주민자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눠서 봤었습니다. 단체자치로 나눠서 이렇게 봤는데, 구분해서 봤는데, 주민자치다 그랬을 때는 이건 이제 영미계열이죠. 영미계열. 그리고 단체자치다 그랬을 때는 대륙국가예요. 대륙계열인데, 여기 이제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 되는 것이고, 요런 제도를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받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법체계 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법 체계에서 원래 이게 영미 쪽은 여기가 이제 불문법 체계이고, 대륙법 계통은 성문법 체계고 그래요. 이제 그런 제도들이 그게 이제 유럽에서 양갈래로 왔는데, 우리가 받아들인 건 대륙법 계통 요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도, 지방자치 제도도 이렇게 이제 좀 대륙 쪽의 제도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체자치의 성격하고 주민자치 성격을 좀 비교를 해보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치권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치권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주민자치 쪽에서는 자치권이 이게 이제 고유권이라고 보는 거죠. 고유권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치권은 천부인권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자치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전래권입니다. 전래권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전래되어서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중앙정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죠. 중앙정부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전래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치권의 뿌리 자체를 이렇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더라.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방자치의 어떤 성격을 보게 되면 성격이 어떻게 돼요? 여기 주민자치 쪽에서는 여기는 지방분권적 성격이 매우 강력합니다. 지방분권적 성격이 매우 강력하고, 단체자치는 여전히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주민자치는 중앙과 지방의 힘을 놓고 보면 중앙과 지방 중에 지방의 힘이 더 세요. 그런데 여기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단체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힘이 지방정부보다 크게 남아있죠. 이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권한은 어떻게 해서 배분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주민자치 쪽에서는 이 권한이 여기가 이제 개별적인 수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개별적 수권주의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자치 이쪽은 있잖아요. 개별적 수권주의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 통으로 중앙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모든 지방정부한테 통째로 그냥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괄적 위임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포괄적 위임주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 쪽에서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이 뭐냐 이렇게 놓고 보면, 장점은 지방분권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어떤 개성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자치권이 순수하게 이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 같은 것들이 이제 존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이 신장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 있다면은 이런 다양성이 신장되는 속에서 뭐가 문제예요? 주민자치. 이쪽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딴 것보다도 이게 지역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게 있죠. 지역 격차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게 있잖아요. 전국적 통일성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저하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체자치 쪽으로 오게 되면은 지역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죠. 지역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까요? 완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성 있잖아요. 통일성이나 일체감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은 지역의 이제 특색이 이제 별로 없죠. 이제 전국적으로 너무 이게 일반화되어 있다 그럴까요? 보편화되어 있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로 좀 합쳐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없고 다양성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거. 뭐 이 다양성이 훼손되면은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살고 싶은 곳을 뭐 선택할 수 있는 이 어떤 폭이 좁아진다. 뭐 다 어디 가나 행정적으로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차별성을 두기 어렵다. 우리 티브 모형 같은 데서 얘기했던 그런 특색은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단점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권위주의적인 게 남아 있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참여의 폭도 좀 상대적으로 좁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도 디테일하게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 자치권의 인식에서 주민자치는 전래권이고 단체자치는 고유권이다, 이 거꾸로 되어 있죠.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이고 그 다음에 단체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요, 주민자치가 지방분권의 이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이념도 그래서 지방분권화가 되어 있는 주민자치 쪽으로 쏠리는 게 맞죠.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그 방식의 핵심은 권한을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 권한을 분산시켜 놓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행정개혁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럴 때 뭐 말씀드렸었냐면은 이제 검찰 조직을 둘로 쪼개고 경찰 조직을 쪼개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는 부합하는 거예요. 뭐 내용이나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그 지금의 정부의 추진 방향이 옳다 그르다의 논쟁은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그냥 대원칙으로 보면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권력기관, 통치기관의 힘이 쏠리면 안 돼요. 그 쏠려 있는 힘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 거예요. 그런 점은 원칙에는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방향성은 일단은 그렇기는 하죠. 검찰을 둘로 쪼개잖아요.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리고 경찰도 쪼갰습니다. 경찰도 쪼개서 이제 요거 우리 지방행정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강의하는 시점으로부터 얼마 전에 직전에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도 자체에 이제 중앙 경찰이 있고 지방 경찰을 따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 경찰을 따로 두도록 했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국정원도 대공수사권 이래가지고 국내 파트의 수사, 뭐 간첩을 잡는다고 수사하고 이랬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경찰 조직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도 힘을 좀 줄였고 경찰로 좀 몰렸거든요. 검찰의 힘도 두 개로 쪼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의 어떤 기능의 일부,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일부를 떼어다가 이제 경찰로 넘겼어요. 그리고 이게 검찰 조직을 둘로만 쪼개고 끝난 게 아니라 기존의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경찰의 수사 독립을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비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 라인을 크게 세 덩어리로 쪼갰어요. 사실은 하나는 이제 중앙경찰, 국가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경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권 자체를 따로 다루도록 이렇게 아예 구분 지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지금 권한을 이렇게 쪼개놓는 것,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쪼개놓는 것은 좀 이제 민주주의 원리에는 부합하는 방향이긴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 끝에 지방자치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 원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권한을 분산하는 거예요. 권한의 분산이고, 권한의 분산을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거 하고요. 권한을 쪼개기 위해서 입헌주의나 법치주의 같은 걸 합니다. 입헌주의나 법치주의 같은 거를 또 활용을 하고요. 그
그리고 또 뭘 하냐면은 권력 분립 같은 걸 하잖아요. 권력 분립, 우리 상권 분립 뭐 이런 식으로 권력 분립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지방자치거든요. 지방자치가 들어갑니다. 지방자치. 이게 이제 권한을 쪼개놓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의제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국민자치거든요. 이런 게 바로 권한을 막 쪼개놓는 거예요. 쪼개놓는 그 노력의 일환인데 이제 지방자치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뭐 경찰, 검찰, 국정원 이런 거 얘기한 건 이 권력 분립하고 좀 가까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떼어온다 이런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떼어올 때 이 단체자치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는 지방 분권적이기 때문에 얘가 더 민주성에 부합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찾아가시고, 주민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대립시키는 기관 분리형을 채택하는 반면에, 단체자치는 의결기관이 집행기관도 되는 기관 통합형을 채택한다 그랬는데, 이게 또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여서요. 주민자치 쪽에서 그 지점을 여기다 또 메모를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주민자치 쪽은 여기는 주로 기관 통합형으로 연결이 돼요. 보통 기관 통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건 사실관계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체자치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이제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관 대립형 아시죠? 기관 통합형은 이제 의회하고 그 다음에 행정 통치 권력이 이렇게 일원화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원화되어 있는 거고, 대립형은 그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고요. 사무 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지만 이제 단체자치는 이를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 구분에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는데 단체자치는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여기는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따로 떨어져 나가서 여기가 이제 주도하는 데가 지방이에요. 지방이 이거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개별적 수권주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이 주도해서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자치사무와 그 다음에 이제 위임사무 구분이 불필요해요. 구분이 불필요하다. 그냥 지방 정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일을 하는데 중앙에서 이거 해달라 그러는데 해줄까? 그래 해주자.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결정해서 주도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임을 포괄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줬어요. 위임을 해줘서 위임사무가 있는데 여기다가 자꾸만 이제 여기다가 추가해가지고 자치사무를 이제 곁들이는 거예요. 자치사무를 신설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서 구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자, 이거 됐나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가 구별된다. 이렇게까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갖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또 요거 이제 비슷한 맥락의 문제인데,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했다 영미 제도라고 했고요. 단체자치의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해서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형식적 법제적 요소라고 한다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적 본질적 요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달리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민자치가 정치적 성격을 가져요. 정치적 성격의 자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단체자치가 이게 이제 법률적 성격의 자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법률적 성격의 자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 쪽이 이제 바로 어떻게 되냐면 내용적 본질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적 성격이기 때문에 내용적이고 본질적이다 이렇게 이제 따질 수 있다면은, 이쪽이 이제 법률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형식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보면 형식적이고 법제적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형식적이고 법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항상 답을 찾아내기가 수월해져요. 맥락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체자치에서는 법률에 의한 권한이 명시적,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크다 그랬는데 단체자치에서는 이 재량의 범위는 좁죠. 네, 그렇습니다. 명시적으로 중앙정부가 이렇게 니네 이런 거 할 수 있다, 혹은 이런 건 위임사무 그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주겠죠. 그리고 규정이 되면은 자주적으로 처리할 재량의 범위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단체자치에서는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된 통제 방식이다. 이런 속에서 이제 통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는 있잖아요. 중앙이 지방을 통제할 때 봐보세요. 여기서 중앙 집권적이고 중앙의 힘이 더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통제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 단체자치는 행정통제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 있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주민자치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는 행정통제보다는 입법통제나 법적으로 명료하게 입법통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사법통제, 문제가 됐을 때 사법부로 들고 가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주게끔 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앙정부가 영향력을 크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입법, 사법통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올바른 답은 1번만 해당이 된다라고 봐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방 분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 분권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또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분권이 갖고 있는 지방 분권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 분권의 원칙이다라고 했을 때는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그 전에 썼죠? 그냥 이거 합시다. 하고 얘기할게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의 원칙이 있고요. 요 석에서 보면은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사무를 처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못하는 거를 광역자치단체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못하는 거를 국가가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 있고 요거를 달리 말하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충성의 원칙이다. 즉 있잖아요. 더 작은 단위에서 먼저 업무를 진행하게 하고 그걸 못할 때 보충 보완적 성격으로 광역자치단체나 국가가 카바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거 요거를 그렇게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요게 이제 업무가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경합의 원칙이죠. 비경합의 원칙, 불경합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분권의 원칙들을 한번 확인해 놓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제 기능 배분에 있어서 가까운 정부, 가깝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민은 어디 서 있어요? 자, 주민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주민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주민이 여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까운 게 기초잖아요. 기초고 광역은 조금 더 멀고 국가는 더 멀어요. 네, 그래서 가까운 쪽은 기초자치단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능 배분에 있어서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을 답으로 찾아가시고요. 4번으로 가봅니다.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지방자치단체 사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있잖아요. 둘로 나눠서 또 봐야 됩니다. 그죠? 여기가 고유사무가 있어요.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고유사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자치사무가 되는 것이죠. 고유사무, 자치사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위임사무가 있는데 위임사무다 그랬을 때는 위임사무에는 여기에는 이제 단체 위임사무와 그리고
기관 위임 사무가 있었죠. 기관 위임 사무가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단체 위임 사무와 기관 위임 사무로 나뉘어진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단체 위임 사무다. 단체 위임 사무다. 그랬을 때 이 성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업무이기도 해요. 그런 건데 여기 고유사무는 그냥 국가의 업무랑은 무관한 거고 기관임 사무도 지방의 업무랑은 무관한 거고 이렇게 됐었죠. 그죠? 자, 그래갖고 여기 이제 성격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성격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업무의 성격을 보면 여기는 지방의 이제 사무다. 오로지 지방 사무다. 단체 위임 사무는 지방의 사무이기도 하고 플러스 국가 사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기관 위임 사무다 그랬을 때는 오로지 국가 사무이기만 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있잖아요. 재정 부담을 누가 하느냐 이것도 같이 봐야 되죠. 재정 부담의 주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쪽은 이제 재정 부담의 주체가 요거는 이제 지방 자치단체가 100%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방 재정 100%가 되고요. 기관 위임 사무는 이거는 또 이제 국가 재정으로 100%가 다 넘어와야 합니다. 다 넘어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단체 위임 사무 이쪽은 있잖아요. 지방 재정 플러스 국가 재정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 재정이다 이렇게 넘어와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방의회가 관여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기 이제 지방사무의 성격이 있는 것들은 아니 그거 자치권이 들어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방의회의 관여가 있는 것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정 부담 같은 경우에서도 국가 재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이거를요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가 재정 부담 국가의 재정 부담이 바로 국고보조금이에요. 국고보조금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이 되는데 국고보조금에서 여기 전액 국가 재정으로 감당해야 될 기관 위임 사무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이제 교부금이라고 부르죠. 교부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에 단체 위임 사무의 국가 재정으로 이렇게 이제 부담해 주는 부분은 나눠서 내는 거니까 이걸 부담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쪽은 꼭 줘야 되는 건 아닌데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지만은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장려금이다, 좁은 의미의 보조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국고보조금이 이딴 식으로 이제 배분돼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있잖아요. 지방의회는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 조례 재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 좀 얘기하고 가죠. 우리가 여기서 여기 단체다 그랬을 때 이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다. 그래서 여기 지방자치단체에는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자체의 장도 있는 거죠. 지자체 장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관이다 그랬을 때는 이 기관은 지자체의 장만을 의미하는 거죠. 지자체 장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나눠서 봤을 때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게 단체 위임 사무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단체 위임 사무는 좀 가능하지만 기관 위임 사무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건소 운영 업무는 이게 단체 위임 사무예요. 대표적으로 얘는 단체 위임 사무입니다. 왜냐면 보건사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이것은 국가에서도 이런 있잖아요. 보건 업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부 중에도 뭐가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질병, 그 인구 구조, 뭐 혹은
환경, 뭐 기후의 영향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사무는 그 지역의 특색도 반영돼야 돼서 이거는 양쪽이 다 같이 관여하는 단체 임사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역자원 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 국방권은 국가만 행사하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병역자원의 관리 업무는 요거는 이제 오로지 국가사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돼서 요거는 이제 지방으로 위임을 하긴 하는데 국가사무인데 니들이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이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또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보건소 운영 업무는 기관이임사무가 아니고 단체이임사무이기 때문에 2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서 답이 됐습니다. 3번 중앙정부는 단체이임사무에 대해서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 사전적 통제를 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사전적 통제를 먼저 한다면은 이거는 자율권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전적 통제도 뭐 가능할진 모르겠는데 이거는 일단은 진행된 내용을 보고 사후적 통제를 해야 합니다. 단체 위임 사무는 그 지역의 어떤 특색도 반영돼야 되고 지방의회가 관여할 여지도 있고 조례 제정권도 행사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후적 통제를 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관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었죠. 답은 2번이었네요. 네, 그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정부가 이제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 체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 수거나 사회복지 사업이나 시설 관리 같은 것들을 대안적 서비스 공급 체계로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민간도 막 끼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요거는 맞는 얘기로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대안적 서비스 공급 체계다 그랬을 때 정부가 직접적으로 무조건 만들어서 다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민간의 어떤 역량을 활용하는 것, 이것을 대안적 서비스 공급 체계라고도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과잉 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 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민간 위탁 같은 것들을 하거나 하는 게 정부에게 맡겨놓으면 비효율적이더라 이거예요. 과잉 생산을 막 하고요. 우리 뭐 과잉 생산이면은 그런 거 떠올려 보시면 되죠. 니스카넨의 관료 예산 극대화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누구예요? 우리 파킨슨이 조직의 구성원을 자꾸 늘린다라고 지적했던 부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잉 생산을 하게 되고요. 독점을 그러면서도 독점이기 때문에 또 서비스의 종류는 되게 단일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 방식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어떤 그 아이디어, 외부의 어떤 그 발상의 전환들을 활용해서 끌고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민간 위탁의 방식으로 계약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컨트랙팅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계약 방식 설명했었죠. 사용자 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 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수혜의 원칙이냐 능력의 원칙이냐가 있습니다. 능력의 원칙이다 그랬을 때는 능력의 원칙은 어떻게 돼요? 능력의 원칙이다 그랬을 때는 이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부담해라 뭐 이런 거니까 세금 낼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내라. 소득 많은 사람 혹은 뭐 또 재산 많은 사람이 세금 더 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항상 불만을 갖게 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는데 이걸 왜 다 세금으로 내라고 하냐. 나는 공공서비스 받은 것도 별로 없는데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수혜 원칙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도 같이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혜 원칙을 따르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혜 원칙을 따르게 되면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형평성, 공평성 이런 것들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재정 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그랬을 때 사실은 또 이 형평성이 보기 따라 또 달라요. 형평성 원래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 기준을 다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반에 피자를 한 판 갖다 줬어요. 피자를 어떻게 나눠 먹을래? 그랬더니 피자를 나눠 먹는 기준을 갖다가요. 피자를 나눠 먹는 기준을 갖다가 뭐 이제 어떤 사람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n분의 1로 나눕시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이게 n분의 1이 아니라 뭐 배고픈 사람한테 더 줍시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침을 굶고 온 애들한테 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을 이를테면은 이제 반별로 적당 양식을 나눠줍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반 안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해요. 기준들을 제시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형평성이라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있잖아요. 형평성이 아니 더 있는 사람이 좀 더 부담해 줘야지,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부담할 능력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등해지려면은 있는 사람이 더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야 나는 혜택도 안 받는데 왜 나만 돈 내? 쟤는 왜 돈 안 내고 혜택 받아? 이럴 때 또 이제 공평성 문제가 대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인 거예요. 공평성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인데, 이것도 공평성 기준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대목입니다. 사바스가 제시한 공공서비스의 공급 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 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그랬는데요. 자원봉사 방식은 민간이 어때요?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이제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유형이 2x2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예, 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한다라든가, 또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한다든가, 아니면은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한다든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한다든가, 이 네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사바스의 기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워진 건데, 사바스가 나눴을 때는 이게 공공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의 자원봉사는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거든요. 그렇게 구분했다는 것을 하나 알아두시고, 답을 찾긴 좀 쉬웠을 거예요. 자원봉사인데 민간이 결정하고 오히려 정부가 이것을 공급해 준다 이렇게 하면은 자원봉사 아니잖아요. 정부가 공급하는데 어떻게 자원봉사예요? 민간에서 셀프로 자기들이 나서서 손 들고 나서 가지고 저요 자발적으로 이제 나서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찾는 것이었지만은, 사바스의 유형 분류에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만만치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보면 자원봉사가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정부가 일단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결정한 사안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손들고 나와서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모집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뇌피셜로 이렇게 다가가면 이게 민간이 결정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헷갈릴 수 있으나, 사바스 기준으로 따라가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을 때,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 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기관 구성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기관 구성을 아까 앞에서 여기서 살짝 언급을 했어요. 기관 통합형하고 그 다음에 기관 대립형이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관 통합형과 기관 대립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 접근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보실래요? 기관 통합형이다. 기관 통합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의 구성,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기관 구성이라 그랬죠. 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이다 그랬을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성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관 통합형이 있었죠. 기관 통합형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기관 통합형은 주민이 누구만 뽑아줘요? 주민이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만 이렇게 뽑아줍니다. 지방의회만 이렇게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 지방의회가 이제 여기 이제 행정기관, 지자체장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지자체장을 구성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을 이렇게 구성해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가 있었죠. 요 정도로 합시다. 자, 요게 이제 지방의회에 의회의장이 직접 지자체장을 맡는 거예요. 지자체장이라고 쓸게요. 지자체장을 맡는 겁니다. 이걸 겸직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가능하게끔 하는 게 이게 기관 통합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해요. 지방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자체장을 따로 이제 위촉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의장이 지자체장을 겸직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관 통합형이다라고 봐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관 대립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이 기관 대립형이에요. 기관 대립형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도 이렇게 꾸리고 지방정부도 이렇게 꾸리는데 주민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이 선거를 통해서 여기 이제 지방의회도 꾸려주고요. 지방의회도 꾸려주고 그 다음에 주민이 선거를 통해서 지자체장도 직접 선택하죠. 지자체장도 직접 선택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대립적 관계가 돼가지고요.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 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대립형에는 이제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행정 집행의 책임은 지자체장이 지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지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 책임을 따져 물으면서 지방의회가 활동합니다. 그런데 기관 통합형 같으면은 행정 책임의 소재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주도해 가지고 지방행정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물어야 될지 행정부에다 물어야 될지 지방정부 지자체장에게 물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애매해지는 측면이 좀 존재하죠. 기관 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그랬는데 요건 어때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기관 통합형은 영국의 형태. 영국은 원래 의원내각제를 창시한 나라잖아요. 의원내각제의 형태로 가는 게 기관 통합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요. 주민자치가 기관 통합형이다라는 걸 그렇게 연결하시면 딱 좋아요. 왜 기관 통합형이 주민자치냐? 이게 좀 맥락을 좀 찾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영국 쪽이 주민자치라면서 기관 통합형으로 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권력분립론 같은 거는 사실은 대륙 쪽에서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기관 대립형으로 연결이 돼요. 예, 찾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추론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영국은 의원내각제를 창시한 나라로서 이제 기관 통합형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요. 기관 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했다 그랬는데 아니죠. 그건 기관 대립형이잖아요. 이건 통합형이 아니라 대립형이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계층을 이제 보게 되면 이쪽을 한번 지워볼까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계층. 지방자치 계층은 어떻게 돼요? 지방자치의 계층은 기본적으로요. 계층은 기본적으로 이제 단층제가 있고 이층제 내지는 중층제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단층제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국가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지자체가 딱 있는 거예요. 지자체가 딱 있고 중층제다 그랬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자체가 있을 때 요 중간을 끊어먹는 거예요. 지자체가 있을 때 중간을 끊어먹고 요 사이에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중층제 구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층제를 기반에 두고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중층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층제 기반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단층제가 일부 도입되어 있어요. 단층제가 일부 도입되어 있다.
중충제가 이제 기반, 주된 것은 중충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층제가 거기에 이제 끼어 들어가는데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여기에 단층제로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 단층제는 특이하게 국가와 지자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요렇게 하는 단층제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단층제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되는 단층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단층제. 본래 단층제는 원래 이 구조인데 그거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광역의 범위로 잘라줬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디라고요? 세종하고 그 다음에 제주가 있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요. 이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다음 시간에 곁들여서 드리면서 진도를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문제는 다음 시간에 그 설명 좀 더 추가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달아보도록 그렇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